그렇게 누가 그 일 하래? 속된 말로 누칼협이죠.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부당하고 그렇게 힘들면은 당장 때려치면 될 거 아니야. 왜 꾸역꾸역 다니면서 그 스트레스 다 받아가면서 불평불만하고 있어? 그러게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좀 사무직이나 이런 거 좀 하지. 2023년 2월에 개봉한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영화죠. 다음 소위를 왓챠파티를 통해서 청취자분들과 함께 감상을 하였습니다. 2017년에 발생했었던 전주 콜센터 현장 실습생 자살 사건을 접한 정주리 감독이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이 영화를 만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전주 콜센터 현장 실습생 자살 사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취재했던 내용이 요약해서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제 감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챕터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화면이나 연출적으로 챕터 1, 챕터 2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김시은 배우가 연기하는 소희의 죽음 전후로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부에 해당하는 소희의 이야기는 감독이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현상을 다루고 있어요. 실업계 고등학생인 소희는 자신의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콜센터에 담임 선생님에게 등 떠밀리듯이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대우와 강도 높은 감정 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일부의 내용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이야기를 다루는 디테일들이 굉장히 볼만한데 점점 피폐해져가는 소희의 심리를 여러 가지 요소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생기 넘치던 소희가 시간이 지날수록 초점이 흐려지고 굉장히 초췌해지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 신발을 통해서 그거를 묘사했던 부분이 되게 가슴 아프게 다가왔는데 소희가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인 춤출 때, 그러니까 소희의 취미가 춤추는 거거든요. 그 춤출 때는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있죠. 그리고 실습 현장에 나갈 때는 다소 좀 불편하지만 격식을 갖춘 그 구두를 신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심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는 그 추운 한겨울에도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있습니다. 이 맨발의 슬리퍼는 소희가 죽고 난 뒤의 이야기인 2부에서 소희의 아버지의 발로도 똑같이 묘사가 되는데 급하게 경찰서를 찾아온 소희의 아버지도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있죠. 심리를 묘사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신발로 그거를 묘사를 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발은 신체가 땅을 디딛고 있는 접점이잖아요. 발이 있기에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발을 보호해주는 게 신발의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나를 지탱해줄 수 있는 아무런 보호체계가 없다는 것을 마치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희가 아까 제일 좋아하는 순간이 춤출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희가 춤추는 장면을 보면 되게 특이한 게 보통은 댄스 교습실에서 춤을 추면은 스피커로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출 법도 한데 소희는 이어폰을 꼽고 춤을 추거든요. 그게 첫 장면이에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왜 하필 스피커를 쓰지 않고 이어폰을 끼고 춤을 췄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극 중에서 소희의 말에 제대로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소리를 내뿜는 스피커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 들을 수 있는 이어폰이 마치 소희가 놓인 상황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폰이나 신발 같은 것들로 섬세하게 소희의 심리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라는 게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좋았던 거는 소희를 피폐하게 만드는 그거를 마냥 구조적인 문제로만 치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인상이 깊었는데 소희가 피폐해져 가고 그런 부당한 대우가 시작이 되는 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제일 큰 문제긴 합니다. 근데 구조적인 문제만이 아니다라고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콜센터로 전화해서 욕을 하거나 성희롱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소희 친구 중에 인터넷 방송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소희가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 소희의 말을 들어주지 못한 주변인들,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과연 책임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이 영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또 시각이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힘든 환경에서 일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누가 그 일 하래? 속된 말로 누칼협이죠.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부당하고 그렇게 힘들면은 당장 때려치면 될 거 아니야. 왜 꾸역꾸역 다니면서 그 스트레스 다 받아가면서 불평불만하고 있어? 그러게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좀 사무직이나 이런 거 좀 하지, 노력을 좀 더 하지, 이런 이야기들이 보통은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반박을 이 영화가
대신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좋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당한 대우와 강도 높은 감정 노동에 몸과 마음도 병들어가지만 그만두고 다시 그 학교로 돌아갔을 때 학교에서는 빨간 조끼 같은 걸 따로 입혀가지고 마치 실습 나간 곳에서 그 환경을 다 버티지 못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온 낙오자라는 그런 낙인을 찍어 버린다든가, 아니면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라도 벌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사실 현실적인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런 논리의 맹점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대우를 받아도 된다라는 건가?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사고방식이, 깔아보는 그 사고방식이 이제 기저에 깔려있는 그런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중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부당한 대우를 한다든가, 이리저리 말 바꿔가면서 인센티브 지급을 미룬다든가, 사람이 죽었는데 조문도 못 가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산재 처리를 안 해주고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든가, 그런 거를 하지 말아달라는 거지 뭔가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닌 거잖아요. 지켜져야 하는 게 안 지켜지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를 이 영화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차디찬 물속으로 몸을 던진 소희가 물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소희가 놓여진 현실이 추운 겨울날의 물속보다 더 추워서 그랬던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마음먹기 직전에 몸을 던진 그 물가 근처에 있는 가게에서 맥주를 마시는데 문틈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소희의 맨발을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이 되게 좋더라고요. 정말 많은 양의 빛도 아니고 정말 그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작은 한 줄기의 빛이 소희의 슬리퍼 신은 맨발을 이렇게 덮어주는 그런 연출이 나와요. 주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도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소수라도, 단 한 명이라도 그 소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줬더라면은 소희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는 안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 먹먹하게 그런 것들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소희의 죽음 전인 1부의 내용을 다룬 거고요. 소희의 죽음 이후에 전개되는 2부의 내용은 자살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인 배두나 배우가 연기하는 유진의 시점으로 전개가 됩니다. 1부에서 보여준 현상들이 발생한 원인을 유진이 파헤치는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데, 극중에 에서 나오는 유진이 감독님처럼 보이더라고요. 영화를 만든 감독이 이번 사건을 접하고 나서 하고 싶었던 일이나 하고 싶었던 말들을 유진을 통해서 대신 다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담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느껴졌던 1부에 비해서 2부는 다소 판타지스럽게 느껴지는 감이 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발성 메시지로 보자면은 이 2부 역시 의미가 있겠지만, 너무 판타지스러운 면으로 흘러가는 것 때문에 이 영화적으로 본다면은 사실 1부에서 몰입됐던 게 2부에서 좀 깨지는 그런 감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유진이 이 사건에 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파고드는지에 대한 그 동기도 좀 약하게 느껴졌고, 1부 장면에서는 굳이 왜 저렇게까지 라는 생각까지 조금 들기는 하더라고요. 사실 이 굳이 왜 저렇게까지라는 그 생각이 드는 저 자신도 조금 모순이긴 한 게, 이 극중에서 유진이 하는 행동이나 대사 같은 것들이 사실 보면은 이 영화에 나오는 어른들이 하는 대사들 중에서는 가장 상식적인 행동과 가장 상식적인 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극중에서 유일하게 가장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유진의 언행이 비현실적으로 보인다는 게 저 자신도 이걸 보면서 약간 좀 모순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부에서 몰입이 안 됐던 거는 1부에서는 이 소희의 감정 변화 같은 것들을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섬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2부에서 그리고 있는 이 유진은 그냥 감독의 편의대로 도구적으로 쓰이는 인물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좀 2부의 전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보자면은 몰입이 깨졌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2부는 그냥 영화적인 그런 재미보다는 이 유진의 시선을 통해서 보여지는 답도 안 보이는 이 답답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감정으로 2부를 감상했던 것 같아요. 한쪽 벽에다가 실적 현황판을 걸어놓고 있는 콜센터나 학생들의 취업 현황판을 걸어놓고 있는
학교나 지역별로 취업 현황판을 걸어놓고 있는 교육청이나 뭐 모두 다 한 통속 같기도 하고 답이 보이는 것 같지도 않죠. 어딜 찾아가나 누구 한 명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똑같은 소리만 계속 반복해요.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만 반복을 합니다. 2023년 3월에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들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명 다음 소위법 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 영화에서 그리고 있는 이런 비극들도 뭐 사실 이게 어디 뭐 법이 없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겠습니까? 법이 있어도 안 지키니까 문제인 거지. 이렇게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다음에 이 소위가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는 하죠. 그래도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생기고 법 개정까지 박차를 가하게 됐다는 거는 참 의미 있는 그런 변화인 것 같습니다. 법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긴 해야겠죠. 무조건 뭐 콜센터라든가 교육부를 향해서 손가락질만 한 게 아니라 우리도 이 감정 노동자나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을 대할 때 조금이라도 더 상냥해지는 것이 이런 변화에 우리가 힘을 좀 더 보탤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극중에 유진의 대사로도 나오죠. 힘든 일을 하면 존중받아야 할 텐데 그런 일을 한다고 더 무시한다.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 이런 뉘앙스의 대사를 합니다. 이 영화의 제목인 다음 소위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될 것 같은데 이 영화에 나오는 소위의 상황이 다음은 당신이나 당신 주변 인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다음에는 소위가 겪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그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제목인 것 같기도 합니다. 현실에서의 다음의 소위가 어떤 소위가 될지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만들어 나가야 될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내뿜고 있는 이런 메시지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생각을 했을 때 한 분이라도 더 이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입니다.